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작가 루이자 올컷의 작은 아씨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야. 파티의 다음 날 아침, 매그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즐겁던 기분에 들떴던 휴가가 끝나고 난 후 다시 평소처럼 실증 나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았다. 항상 크리스마스이거나 설이면 좋겠다. 조는 하품을 참으며 말했다. 날마다 마차를 타고 독서나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 사치스러운 생활이란 정말 좋은 거야. 매그는 몇 벌의 헌옷 중 어느 것이 좀 나을까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하지만 기대해도 소용없으니까 불평은 그만두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타박타박 걷는 거야. 마치 할머님은 정말 내게 있어서는 바다 늙은이 같아. 하지만 계속 업고 있으면 업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거나 할 거야. 바다 늙은이는 아라비안 나이트 신바트의 등장인물, 남에게 한번 업히면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는 늙은이를 말합니다. 조는 자기의 이 표현이 스스로 마음에 들어 기분이 좋아졌으나 매그의 표정은 아무래도 개운하지 않았다. 정성을 다해 몸치장을 해보겠다는 의욕마저 없는 것 같았다. 멋지게 차려봤댔자 별 수 없어. 저 말썽꾸러기 애들밖에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매그는 서랍을 소리나게 닫으며 투덜거렸다. 나 이렇게 일만 죽도록 하다가는 정말로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가 될 거야. 이것도 다 가난한 탓이야. 정말 너무해. 매그는 아침 식탁에서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 매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좀 이상했다. 뭐든지 꼬투리만 잡으면 불평을 했다. 베스는 머리가 아프다면서 소파에 누워 4마리의 고양이나 달래고 에이미는 숙제가 다 끝나지 않은 것과 덧신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짜증을 내고 있었다. 조는 금시라도 휘파람을 불며 소동을 일으킬 것 같은 표정이었다. 마치 부인은 금방 붙여야 할 편지를 쓰느라 정신이 없었고 한나는 지난밤에 수면이 부족해서 표정이 밝지 못했다. 이렇게 화만 내는 가족들은 처음 보겠어. 조가 소리치며 잉크병을 엎지르고 신발끈을 2번이나 끄는 뒤 자기 모자 위에 주저앉아 마침내 신경질을 폭발시켰다. 그 중에서도 조 언니가 제일 그래. 에이미가 화를 내며 겨우 끝낸 계산이 전부 틀려버렸다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베스 너 그 고양이들을 지하실에 가둬두지 않으면 전부 익사시켜버릴 테야. 등에 기어오르는 고양이를 떼어내려 해도 밤송이처럼 달라붙어 꼼짝도 않자 드디어 매그도 폭발했다. 조는 웃고 매그는 화내고 베스는 투덜대고 에이미는 운다. 9 곱하기 12는 구구단에서 배운 적이 없다면서. 얘들아 좀 조용히 해. 너희들이 떠드니까 정신이 없잖니. 마치 부인은 3번째 틀린 것을 지우며 소리쳤다. 순간 조용해졌으나 한나가 그것을 깨트렸다. 쑥 들어와서 뜨끈뜨끈한 둥근 파이를 테이블 위에 놓고 말없이 나가버린 것이다. 이 파이는 이 집의 명물이었다. 이 집 딸들은 그것을 머프라 했고 진짜 머프, 토시 모양의 방한 용구가 없는 자매들에게는 이 뜨거운 파이가 추운 아침에 다시 없는 위안이었다. 추운 길을 멀리까지 걸어가야 하는 아가씨들, 낮에도 특별한 식사가 없고 2시 전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아가씨들을 위해 한나는 아무리 바빠도 이걸 만들어 주었다.
고양이랑 놀면서 두통이나 고쳐요, 베스.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엔 모두 나쁜 녀석들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본래대로 천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매그, 가자. 조가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며 성큼성큼 집을 나섰다. 이 집의 딸들은 모퉁이를 돌아갈 때 꼭 뒤를 돌아본다. 어머니가 창가에 서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저렇게 키스를 보내주지 않고 주먹을 휘둘렀다 해도 그건 당연해. 우리처럼 불평덩어리에 타락한 계집애들은 없을 거야. 조는 눈 쌓인 길, 매운 바람 속을 걸으며 속지 않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한 말은 쓰지 마, 조. 매그가 톡 쏘았다. 난 강렬한 말이 좋아. 가슴이 찡할 정도의. 조는 바람에 날리는 모자를 팔짝 띄어 재치 있게 잡았다. 너 자신이야 어떻든 상관없지만 난 나쁜 녀석이나 타락한 계집애가 아니니까 그런 말 듣는 것 질색이야. 매그는 오늘 아침 확실히 불쾌지수가 높아. 그 이유는 1년 내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곧 돈을 왕창 벌어서 마차며 아이스크림이며 하이힐, 꽃다발까지 갖고 싶은 것 전부 사줄게. 잡담 상대에 빨간머리 머슴에도. 어머, 얘가? 조의 익살에 매그도 마침내 웃었고 그래서 기분이 활짝 개었다. 뭐 나까지 징징 짜봐도 별 수 없으니까. 자, 집에 돌아갈 때는 명랑한 모습으로 가도록 해요. 응? 조는 언니의 어깨를 툭 치며 인사한 후 각자 서로의 방향으로 따뜻한 파이를 안고 사라져갔다. 아버지 마치 씨가 불운한 친구를 돕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내놓았을 때 위로 두 딸은 자기들의 생활비만이라도 스스로 벌겠다고 나섰다. 생활력, 근면, 독립정신 등을 존중하는 부모는 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떤 장애도 굴하지 않고 의지를 일관하겠다는 굳은 결심 아래 일자리를 찾았던 것이다. 매그는 어린애들을 보살피는 가정교사를 하면서 적은 월급을 받긴 하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말대로 사치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처녀들이 아름답고 화려한 것, 장래를 위한 강습 따위를 동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녀는 직장인 킹카에서 날마다 눈에 해로운 것만 보고 있었다. 그 집 큰딸들이 사교계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매그는 거의 매일 화려한 의상이나 즐거운 모임을 보고 들었으며 하찮은 일에 많은 돈이 펑펑 쓰여지는 것을 보아오는 터였다. 매그는 불평을 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은 너무도 불공평하고 자신은 비참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풍요한 신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축복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뜻한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조는 전부터 마치 할머니의 마음에 드는 아이였다. 이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했고 그 다리 대신 마구 뛰어다니며 시중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마치 부부가 재산을 잃었을 때 자식이 없으므로 딸 중에 한 명을 양녀로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를 내고 말았다. 마치 부부의 친구들은 이 돈 많은 노부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마치 부부는 말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준다 해도 딸과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겠어요. 그래서 이 노부인은 한때 마취댁과 절연 상태였으나 친구 집에서 조를 만나 그녀의 유머러스한 표정과 사내처럼 활발한 태도에 마음이 끌려 잔심부름이나 하게 보내달라고
부탁해왔던 것이다. 조는 이런 일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지만 달리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해서 결국 승낙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놀랐지만 그 성질 급한 할머니와 그럭저럭 잘 해나가고 있었다. 물론 이 노인이 가끔 태풍을 일으키곤 해서 조도 한 번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선언하고 집으로 와버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마치 할머니가 곧 후회하고 제발 다시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었다. 사실 조가 마치 할머니 댁에서 일하는 본래 목적은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도서실에 많은 책들에 있었다. 이 도서실이 조에게는 축복의 낙원 같았다. 마치 할머니가 낮잠을 자거나 손님이 찾아오거나 하면 조는 이 조용한 방에 안락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시, 소설, 역사, 여행기 등을 닥치는 대로 읽어 그야말로 책벌레가 되었다. 조의 희망은 뭔가 멋진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뭔지는 아직 자신도 확실히 모르지만 머지않아 그 방향이 뚜렷하게 잡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은 단지 마음껏 독서를 하거나 돌아다니거나 말을 탈 수 없다는 눈앞의 현실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컸다. 성미가 급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덜렁대는 기질이어서 조는 실수를 잘했다. 순조로울 때는 무척 순조로운 반면 실수로 불운이 닥쳐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므로 남이 보기는 우습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치 할머니 밑에서의 수업은 조에게 실로 좋은 약이 되었고 자신의 생활을 다소나마 자력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할머니가 조세핀하고 이름을 잘못 발음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베스는 너무도 내성적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했다. 학교를 다녀보기는 했으나 너무도 벅찬 것 같아 부모님도 체념을 하고 집에서 아버지가 직접 공부를 지도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장에 나가고 어머니도 원호의 일로 자주 집을 비우게 되자 요즘은 거의 혼자 힘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현모양처형의 귀여운 소녀로 한나를 도와 집안을 정리하고 밖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가족들을 위해 포근한 휴식처를 마련하기에 애썼다. 그리고도 보수는 전혀 바라지 않고 모두로부터 사랑만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했다. 진종일 조용히 보내면서도 쓸쓸해하지도 않았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일도 있었다. 그 조그만 세계는 공상의 친구들로 가득했고 본래부터 일하기를 좋아하는 부지런한 성격이었다. 베스에게는 매일 아침 깨워서 옷을 입혀주어야 하는 인형이 6이나 되었다.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것은 없다. 언니들이 인형놀이를 그만두었을 때 에이미는 망가진 것이나 때 묻은 것은 갖지 않는 아이였으므로 헌 인형들은 전부 베스의 몫이었다. 베스는 에이미와 달리 낡고 더럽기 때문에 더욱 그 인형들을 사랑했고 아픈 인형을 위해 병원을 만들기도 했다. 보기에 비참할 정도로 낡은 인형도 푸대접하는 일은 없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식사를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간호를 해주었다. 그 자상하고 무한한 사랑은 대단했다. 그러나 베스 또한 언니들처럼 그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 그리고 천사가 아닌 보통의 여자아이였으므로 조의 말대로 훌쩍훌쩍 울 때도 가끔 있었다. 이유는 피아노 교습을 받지 못하는 것과 좋은 피아노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음악을 무척 좋아했고 곡을 열성으로 외웠으며 낡아서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고물 피아노로 정성스럽게 연습을 했다. 누군가 굳이 마치 할머니라고는 하지 않지만
당연히 원조의 손길을 펴줄 법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가 혼자 있을 때 소리가 영 엉뚱하게 나는 누렇게 퇴색한 건반 위에 흘린 눈물을 닦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베스는 일을 하면서도 종달새처럼 노래를 흥얼거렸고 엄마와 언니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기꺼이 피아노를 쳤고 날마다 만일 내가 착한 아이로 자라면 언젠가는 음악도 내 것이 될 거야 하고 자신을 타이르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세상에는 베스 같은 사람들이 많다. 수줍어하고 조용하고 일이 없을 때는 한쪽에 가만히 비켜앉아 남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는, 그러나 난로가의 귀뚜라미 소리가 뚝 그치고 햇살처럼 따사롭던 그 존재가 조용한 그림자만 남기고 사라져 버리기까지는 아무도 그 희생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 에이미에게 뭐가 고민이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즉석에서 코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 조가 석탄 함지 속에 잘못하여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에이미는 그 때문에 자기의 코가 그처럼 볼상사납게 되었다고 우기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가엾은 페트리아의 코처럼 크지도 빨갛지도 않았다. 그저 옆으로 조금 납작할 뿐인데 아무리 열심히 잡아당겨도 전혀 귀족적으로 오똑해지지는 않았다. 아무도 에이미의 코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에이미는 그것이 그리스형 코가 아니어서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열심히 이상적인 코를 그림으로써 울분을 달래는 도리밖에 없었다. 작은 라파엘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라고 언니들이 별명을 붙였을 만큼 에이미는 확실히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 꽃을 사생하거나 요정을 상상해서 그리거나 특이한 이야기의 사파를 그리거나 할 때는 그지없이 행복했다. 세계 지도의 뒷장에는 지도를 모사한 것으로 가득했고 책갈피마다 선생이나 친구들의 우스꽝스런 만화가 끼워져 있는데 이게 꼭 분리할 때에만 흔들흔들 떨어지곤 했다. 공부는 보통이었지만 품행은 반에서 모범생이었으므로 그리 꾸중을 듣지는 않았다. 싹싹한 기질이어서 반에서 인기도 좋았다. 은근히 잘난 척하는 것도 그다지 믿게만 보이지는 않았다. 곡을 12이나 칠 줄 알았고 뜨개질을 잘했으며 프랑스어는 3분의 2밖에 틀리지 않았다. 툭하면 아빠가 옛날에 부자였을 때 우리 집에선 이렇게 했다 는 식으로 말할 때는 지극히 슬픈 표정을 지었으므로 모두들 크게 감동하여 평상시에 척하는 말씨까지도 굉장히 품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막내인 에이미는 응석바지가 되기 마련이었다. 집에서는 모두가 막내를 귀여워하므로 조그만 소녀의 허영심과 이기주의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러나 한 가지 그 허영심에 찬물을 끼얹는 게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 사촌 언니 플로렌스가 입던 옷을 물려 입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거의 새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에이미의 미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그래도 위안이 있어요. 에이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매그에게 호소했다. 누덕누덕 기워 입지 않으니 참으로 다행이야. 매그는 에이미가 가장 신뢰하는 상담력이었다. 정반대의 성격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듯 조는 베스에게 특별히 잘해주었다. 조에게만 이 내성적인 소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베스는 이 용감한 언니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중에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의 두 언니는 각자 제 나름대로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동생을 한 사람씩 자기 보호 아래에 두고 보살펴주고 있었다. 이것을 그녀들은 엄마 놀이라고 불렀고 두 동생을 이제는 버린 인형 대신으로 하고 있었다. 누구 얘기할 것 없니? 오늘은 진종일 우울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날 밤 모두들 모여 앉아 바느질을 할 때 매그가 말했다. 할머니한테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 참으로 웃기는 얘기니까 들어봐. 얘기하기 좋아하는 조가 시작했다. 오늘도 예의 베르삼 수상집을 읽어달래잖아. 그래서 난 역시 느릿느릿하게 읽었어. 왜냐하면 할머님은 그런 식으로 읽어주면 금방 꾸벅꾸벅 졸거든. 그렇게 되면 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할머님이 깨기 전에 부지런히 읽으려는 속셈이었지. 그러나 오늘은 내가 먼저 졸음이 와서 엄청나게 큰 하품이 나왔어. 할머님은 그처럼 입을 딱 벌려가지고 책이라도 삼킬 작정이니 하시잖아. 난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처리되니까요. 하고 말했어.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야. 그런데 할머님은 나에 대해 긴 설명을 하신 다음 잠깐 눈을 붙일 테니 똑바로 앉아서 반성하라는 거야. 그 잠깐이라는 것이 굉장히 길거든. 그래서 할머님의 머리가 힘에 겨운 다알리아 꽃송이처럼 앞으로 탁 처지자 나는 호주머니에서 웨이크필드의 목살을 꺼내어 한쪽 눈으로 할머님을 감시하면서 이쪽 눈으로 읽었어. 그런데 등장인물이 전부 개울로 굴러떨어진 대목에 가서 그만 큰 소리로 웃고 말았어. 할머님은 물론 잠이 깨었지. 하지만 한숨 잔 뒤에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교훈적인 베르샴보다 재미있는 책이란 도대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어디 한번 읽어봐 하시는 거야. 아, 다행이다 싶어 열심히 읽었더니 아무래도 이게 마음에 드셨나 봐. 왜냐하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요 하시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프리므로 오즈 일가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 한 번은 일부러 재미있는 대목에서 뚝 끊고 피곤하실 텐데 관둘까요? 하고 아양을 떨었더니 할머님은 무릎에서 떨어뜨렸던 뜨개질감을 얼른 주워들고 코안경 너머로 나를 노려보며 딱딱한 목소리로 그 장을 끝까지 다 읽어요. 버릇없는 소리는 작작하고 하시잖아. 그래, 할머님은 그 책이 재미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니? 농담 마라. 아무튼 질려버린 베르삼은 잠시 밀어놓게 됐어. 내가 돌아오다 장갑을 잊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더니 할머님은 정신없이 그 책을 읽고 계시잖아. 진작 그렇게 생활을 즐기실 일이지. 부자도 역시 그 나름대로 고민과 불행이 있더군. 오늘 킹댁에서는 그 집 큰아들이 뭔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해서 아버지가 멀리 보내버렸나 봐. 온 집안이 썰렁하더라. 그래, 난 그런 형제가 없는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했는지 몰라. 매그가 그날의 경험을 얘기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나쁜 남자아이가 한 어떤 짓보다 더 나빠요. 에이미는 자기의 인생 체험이야말로 심각한 의미를 지닌다는 듯이 과장된 표정으로 얘기를 시작했다. 오늘 수지 퍼킨스가 굉장히 예쁜 반지를 끼고 왔어. 난 그게 얼마나 탐이 나던지 수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지가 데이비스 선생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코를 굉장히 크게 하고 등은 꼬추로 하고 입에선 풍선이 커다랗게 나온 데다 내 눈은 어디든지 너희들을 보고 있다고 썼어요. 우리들이 그걸 보고 막 웃고 있는데 데이비스 선생님이 진짜로 우리를 보고 있잖아. 선생님은 수지에게
석반을 들고 이리 나와요 했어. 수지는 겁이 나서 몸이 빳빳해졌지만 나가기는 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수지의 귀를 잡아당겼어요. 귀를 말이야. 그리고 그대로 끌고 가서 교단에다 30분 동안이나 세워놨어요. 모두 그 그림을 보고 있지 않던? 그 장난이 대단히 마음에 든 조가 물었다. 웃는다고?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 수지는 울었어. 난 예쁜 반지를 100만 개를 가진데도 그래가지고는 하나도 기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런 굴욕은 견딜 수 없어. 에이미는 어려운 단어를 무난히 구사하는 것과 긍지를 중시하는 자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바느질하던 손을 다시 움직였다. 난 오늘 아침에 참으로 좋은 광경을 봤어요. 조의 어지러운 반지 그릇을 정리하면서 베스가 말했다. 한나의 부탁으로 굴을 사러 가게에 갔을 때 로렌스 할아버지가 거기 계셨어. 난 나무통 뒤에 숨어 있었어. 그때 가난한 아주머니가 물통과 걸레를 들고 들어와서 생선가게 주인에게 청소를 시켜달라고 졸랐어. 일당으로는 고기를 조금만 주면 된다는 거야. 아이들에게 먹일 게 아무것도 없고 오늘 약속되었던 일이 틀어졌다면서. 생선가게 아저씨는 바쁘기 때문에 안 돼 하고 호통을 쳤어.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허기지고 슬픈 표정으로 곧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막대에 큰 생선을 걸어서 그 여자에게 가지시오 하듯이 내밀었어. 그 여자는 기쁘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생선을 받아서 꼭 쥐고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어. 로렌스 할아버지는 어서 가서 요리나 해요 라고만 말씀하셨어.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러나 여자가 미끄러운 생선을 꼭 껴안고 로렌스 할아버지에게 천국에서도 행복하시기를 하는 태도는 좀 우스웠지만 베스의 얘기를 듣고 한바탕 웃은 자매들은 이번에는 어머니에게도 얘기해 달라고 졸랐다. 오늘 작업장에서 군복 상의를 재단하고 있을 때 아빠 생각이 자꾸만 나지 않겠니? 아버지에게 만일의 경우라도 생기면 우린 얼마나 가엾은 존재가 되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자꾸만 떠오르니 어떡하니? 그때 한 노인이 의류 배급을 타기 위한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바로 내 곁에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기에 얘기를 해봤지. 가난하고 피로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아드님들은 군대에 나갔나요? 하고 난 물어봤어요. 네, 부인. 넷이나 군에 갔는데 둘은 전사하고 하나는 포로가 되고 나머지 하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워싱턴에 병원이 있어요. 상태가 좋지 않나 봐요.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 나라를 위해 그처럼 봉사를 하셨어요? 라며 말하는 순간 가엾다는 생각이 아니라 존경심으로 가슴이 가득했어. 그거 가지고 뭘요, 부인. 나도 젊었으면 나가고 싶지만 아들들은 다 지원병입니다. 노인의 진지한 표정과 말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난 오직 한 사람을 전장에 보내고도 안달을 했는데 그 사람은 넷이나 나라에 바치고도 불평 한마디 없으니까. 난 집에 내 딸이 있어서 그래도 행복하잖아. 그 노인의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은 먼 곳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단지 안녕이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난 그 사람과 비교할 때 이와 같은 환경에 있는 내가 무척 풍족하고 행복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쳐준 교훈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조그만 선물과 돈을 주었어요. 하나 더 해줘요, 엄마. 지금처럼 교훈적인 것으로. 조가 잠시 후에 말했다. 마치 보이는 미소 지으며 곧 다시 시작했다. 옛날 어느 곳에 4명의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먹고 입는 것에 아무런 부족을 느끼지 않았고 즐거운 일도 많았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따뜻한 친구들과 양친이 있으면서도 항상 뭔가 불평에 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듣고 있던 딸들은 서로의 얼굴을 흘끔흘끔 보며 바늘진 손을 재빨리 움직였다. 이 4딸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몇 번이나 훌륭한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 결심도 좀처럼 실행되지 못했고 툭 하면 이것만 있었으면 또는 저걸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말했어요. 자기들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를 까맣게 잊고 말이야. 그래서 4명은 한 할머니에게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주문을 외우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뭔가 불만이 생기거든 자기들이 현재 받고 있는 신의 은총에 감사하면 돼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때 조가 고개를 반짝 들고 뭔가 말하려 했으나 아직도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4자매는 영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얼마나 풍요한가를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은 돈의 위력이 얼마나 약하고 그것이 부잣집을 수치와 슬픔에서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한 사람은 자기는 가난하지만 젊음과 건강과 밝은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풍족하면서도 생활을 즐길 줄 모르는 성미 급하고 몸이 불편한 노부인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3번째 딸은 집안 살림을 돕는 것은 싫은 일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거리에 구걸을 나서는 것이 더 괴로운 일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4째 딸은 예쁜 반지가 착한 품행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4명은 불평을 그만두고 이미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그러한 은총을 더 욕심내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들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자고 노력했어요. 그 뒤부터 4자매는 할머니의 말을 따른 데 대해 후회하는 일도 없고 그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 엄마는 우리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다니 너무했어요. 매그가 외쳤다. 이런 설교라면 난 좋아. 조는 바늘꽂이에 바늘을 꽂으며 말했다. 난 앞으로 더욱 조심할래. 수지의 실수가 좋은 경고였으니까. 에이미는 깜찍한 말을 했다.